자, 우리 4일 단원 논리적으로 읽기 교재가 지금 몇 쪽이냐? 교재는 244쪽. 244. 자, 244쪽 보시면 논리적으로 읽기. 자, 우리 논리적으로 읽기 보시면 여기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 바로 논증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논증 방법이라고 하면 자, 내 주장 혹은 내 의견이 이치에 맞다, 타당하다 라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말하기라고 보시면 읽기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 그럼 우리 진짜 4일 시작해보자. 자, 우리 4일 단어는 논리적으로 읽기. 자, 그래서 목표 보시면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 자, 우리 논증 방법이라고 하면 내 주장이나 의견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증명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내가 내 의견을 타당하다고 말하려면 뭘 들어야 돼? 자,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믿을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 논증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바로 내가 말하려는 주장과 그것에 뒷받침하는 근거. 이게 논증의 구성 요소야. 달리 말하면 그래서 논증을 다시 뭐라고 부르냐면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논증 방법을 파악하려면 뭘 해야 돼? 이 글의 주장이 뭐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주장과 근거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논증 방법을 파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다 보면 뭘 할 수 있어? 이 글의 짜임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논리적으로 읽기 아래로 내려가 볼까? 다음은 체험학습 장소를 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이다. 은정과 경호 중 누구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어. 자, 선생님이 자, 체험학습 어디로 가면 좋을까? 장소와 이유를 말해주세요. 자, 이유가 근거가 되겠지. 자, 그러면 먼저 은정이는 이번 체험학습은 박물관으로 가고 싶습니다. 자, 근거가 뭐야?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거 어때? 되게 주관적이죠.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근거는 이렇게 주관적인 것을 들어서는 안 돼. 그러면 경우를 한번 볼까? 우리 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반 친구들의 79%가 땡땡공원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근거죠. 바로 뭐 했어? 조사 결과. 우리 이렇게 통계 자료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면 어때? 객관적이면서도 믿을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누가 더 설득력이 있어? 경호가 더 설득력이 있었다. 자, 아래 갈까? 답안 볼게요. 더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세운 사람은 경호다. 왜? 은정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주관적인 근거를 들었는데 근거는 주관적이면 안 돼. 자, 경호는 뭐 했어? 설문조사 결과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근거는 어때야 돼? 객관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그러면 주장을 내세울 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근거를 들어서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논증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단원에서는 청소년에게 놀 공간을 제공하자를 읽으며 글에 담긴 주장과 논증 방법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어요. 우리 뒤에 학습활동에서 논증 방법이 나오긴 하지만 미리 알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증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역, 두 번째는 귀납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연역부터 정리해보자. 자, 우리 연역은 어떤 걸 연역이라고 하냐면 근거를 일반 원칙을 근거로 들어서 그 안에 주장은 그 속에 들어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을 연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일반 원칙 주머니 안에서 얘가 근거가 돼. 일반 원칙이나 보편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 안에서 이 주머니 안에서 하나를 끄집어낼 거야. 이걸 주장할 거야. 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주장을 펼칠 겁니다. 자, 그러면 주머니 안에서 꺼냈으니까 주머니가 참이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도 당연히 참이죠. 자, 연역의 가장 큰 특징은 근거가 참이면 주장도 참이다. 그래서 연역 논증이 쓰인 것에서 이 논증 혹은 이 주장이 타당하냐라고 물어보면 일반 원칙이 참인지 아닌지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은 뭐다? 근거가 참이면 주장도 역시 참이다. 그럼 연역은 언제 쓰냐? 새로운 원리를 만들어낼 순 없어. 일반 원칙 안에서 꺼내는 거니까. 대신 내가 말하는 이 구체적 개별적 주장이 참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때 사용하는 논증 방법이에요. 자, 우리 연역 논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바로 3단 논법입니다. 연역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3단 논법이에요. 제일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대전제가 먼저 나오고요. 자, 대전제. 자, 우리 모든, 자, 일반 원칙 나옵니다. 모든 또 쓰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그럼 이 안에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한 명을 끄집어낼 거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결론. 소크라테스는 죽어요. 자, 요렇게 가는 걸 우리 3단 논법이라고 부릅니다. 3단 논법은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전제나 혹은 소전제 또는 결론 이 셋 중에 하나가 빠져도 우리는 그 칸을 채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채우냐? 자,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모든 사람 A는 B가 돼요. 그러면 A 안에 속하는 C를 끄집어내면 자, C는 A에 속합니다. 자, 그러니까 C는 어떻게 되겠어요? B가 되겠죠. 그래서 A는 B, C는 A, C는 B. 요 구조로 가는 것을 우리 3단 논법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이 연역 논증입니다. 자, 이게 연역이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아까 2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귀납이 있어요. 귀납은 연역과 반대예요. 자, 귀납은 뭐를 들 거냐면 근거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줄 거야. 자, 그래서 귀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줄 겁니다. 얘를 근거로 들 거야. 그래서 사례 1, 2, 3 하고 사례를 들어주고 얘를 근거로 들어서 얘를 묶어서 주장. 자, 주장은 일반화 시킬 거예요. 일반화 혹은 일반 원칙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귀납은 다양한 사례들을 근거로 들어서 다양한 사실을 혹은 다양한 것들을 근거로 들어서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일반화시키는 주장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귀납은 새로운 원리를 만들어낼 때 사회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원칙이나 가설을 세울 때 사용되는 논증 방법이에요. 대신 귀납 같은 경우는 내가 근거로 든 게 다 참이야. 그래서 주장까지 펼쳤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례가 또 있어. 그러면 이 주장은 참이 아닌 게 되겠지. 귀납의 특징은 근거가 다 참일지라도 주장은 참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근거가 더 타당하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반 원칙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많이 들어줄수록 타당성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귀납 안에는 또 유추라는 애도 있어요. 유추는 귀납에 속합니다. 유추는 유사성에 의한 논증 방법이에요. 자, A랑 B랑 비슷하니까 A한테 일어난 일이 B한테도 일어날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B가 내가 주장하려는 건데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우리가 알고 있는 A라는 애를 들어서 A한테 일어난 일 너네 다 알지? 그러니까 B한테도 이런 일 일어날 거야. 왜? 얘네 둘은 비슷하니까 이렇게 가는 걸 유추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예로 나오는 게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는 예전에 그 옛날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글인데요. 여기서 유추 많이 나왔었어요. 자, 뭐가 있냐면 황소개구리가 도입종, 외래종이죠. 뭐 도입종 혹은 외래종. 자, 황소개구리를 들여왔더니 참개구리가 토종이죠.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봤더니 참개구리의 삶의 터전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고 참개구리가 잘 살 수 있게 마련해주지 않고 무분별하게 외래의 황소개구리를 들여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말을 바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공용어로 들여왔다가는 참개구리 꼴 납니다. 이런 얘기야. 우리말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 요런 게 뭐야? 이런 게 유추. 자, 우리 황소개구리와 참개구리의 관계와 영어와 우리말의 관계 비슷하지? 얘한테 일어난 일이 우리말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 요것이 유추입니다. 우리 이 논증 방법을 바탕으로 뭘 볼 거다? 바로 청소년에게 놀 공간을 제공하자라는 글을 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 논증에 대해서 봤을 때 내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증명하는 거고 주장과 근거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논증은 언제 쓴다? 바로 설득할 때. 설득하는 글, 설득하는 말하기를 할 때 논증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에게 놀 공간을 제공하자는 설득을 목적으로 한 논설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가볼게요. 자, 논증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논설문은 굉장히 체계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서론의 특징. 서론은 뭐 해야 돼? 문제를 제기하는 게 서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독자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끼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주고 여기에 문제 제기로 연결이 돼줘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서론부터 볼까? 자, 언제부터인가 평일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자, 그쵸. 우리 요즘에 자,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애들 거의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자, 현실 상황을 제시해서 흥미를 유발한다. 자, 우리 앞부분은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독자가 알고 싶게 혹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말 그렇다라고 느낄 수 있게 흥미도 같이 유발해 줍니다. 학생 대부분이 학교 일과가 끝나도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 수업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즘 학생들은 어른보다 바쁜 일상을 보낸다. 자, 그래서 어떻다? 그 결과 OECD 가입국 중 학생들의 학습량은 자, 그러면 OECD 가입국 중에서 학생들의 학습량과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본 거지. 자, 조사를 해봤더니 어때? 학습량은 제일 많은데 반대로 만족도는 제일 낮다라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 결과를 제시했다라고 했어. 바로 이 부분, 요 부분을 근거로 들어서 어떻다? 불행하다. 한국 청소년들 많이 공부하는 만큼 많이 불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부분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학습량이 최상위권이고 만족도는 최하위. 바로 불행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부분 뭘 손색으로 해야 볼까? 아이고, 이 색이 아니죠? 여기죠? 여기가 첫 번째 문제. 자,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 자, 학생들의 본분은 공부라지만 그와 함께 적당한 휴식과 놀이도 필요하다. 하지만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고 마음 놓고 놀만한 공간은 많지 않다. 이것도 문제. 자, 운동장이나 놀이터는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놀이공간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고 자, 그러니까 요걸로는 안 돼. 또 PC방이나 노래방 등은 쉽게
일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공간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놀 데가 없다는 거지, 계속. 그나마 어쩌다 발견할 수 있는 청소년 놀이문화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 바로 어떻다? 놀만한 공간이 많지 않다는 내용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인지 청소년들은 놀 시간이 주어져도 스마트폰을 켜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혼자 노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방과 후 텅 빈 학교 운동장만큼이나 쓸쓸하다. 자, 다 혼자 보낸단 말이야. 만약, 자, 이제 질문 던집니다. 그들에게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주어진다면 어떨까? 앞에서 살펴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뭐 하자?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질문을 계속 던져주는 거야. 자, 질문을 왜 던진다? 여기도 표시해볼까?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했고요. 또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높여줍니다. 앞으로 뭐 할 거니까? 바로 자유롭게 문화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칠 거니까 요것에 대해서 흥미를 갖도록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는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긍정적 측면을 나열하고, 그래서 주장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떤 논증이 나오겠니? 자, 아직 모르겠다면 계속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 서로는 뭐예요? 자,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때? 애들은 불행한데 놀이 공간은 없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자, 그래서 자, 본론으로 가볼 겁니다. 자, 일단 옆에 가시면 자, 서론 부분의 특징하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문제 상황이 나왔죠? 문제 상황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OECD 가입국 중에 학습량은 많고 만족도는 최하이고 그래서 애들은 불행해. 거기다가 애들이 왜 불행해? 자, 시간도 없지만 놀 공간이 없어요. 이게 문제였고, 자, 우리 서론의 뒷부분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하면서 흥미 관심 불러 일으켰고, 자, 우리 시작에 통계 결과 어디 있었어요? OECD 가입국 중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그 부분, 자, 번이 있는 통계 결과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쓴이의 주장은 뭔데?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니까 어떤 주장? 자, 긍정적인 측면을 알아봅시다. 놀이공간을 확대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봅시다. 그럼 당연히 주장은 놀이공간을 확대해줘야 한다라는 주장. 자, 그래서 주장은 뭐다?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하자고 주장할 겁니다. 뭐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입니다. 우리 논설문에서 본론은 어떤 역할을 해? 주장과 근거 혹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결론에서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럼 본론은 근거들이 나올 거니까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는지, 자,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으로 연결될 때 어떤 논증 방법인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먼저는 첫 번째랑 똑같은 뜻이지. 자, 첫 번째 근거가 나옵니다.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면, 자, 뭐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근거. 자, 우리는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공동체 안에 머무르며 다른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사회성이다. 자, 사회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니까 사회성이 중요해. 자,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고 타인과 어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익히는 등 삶에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런데 이러한 배움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통해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사회성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야. 사회성은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 체득해야 된다. 자, 몸으로 얻는 겁니다. 사회성을 익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만남과 소통, 그리고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알게 되고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을 발견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 노력한다.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타인과 타협하는 것이 곧 사회성을 익히는 과정이다. 청소년 놀이공간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만남의 기회가 제공되며 이는 청소년의 공감 능력, 관계 형성 능력, 협동 능력, 사회 규율에 대한 이해력 등 일련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사회성을 길러준다.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여한다. 이게 첫 번째 근거였고요. 두 번째로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하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늘어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게 두 번째 근거. 자,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역시 믿을 수 있는 기관의 객관적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통계 자료가 나왔네. 자, 어떻다? 객관적이다.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설득력도 올라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객관성, 신뢰성. 그래서 설득력으로 연결됩니다. 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3에서 24세 청소년 중 61.4%가 생활 속에서 우울, 압박,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안고 살아간다고 한다. 이로 인해 가슴 통증, 울렁증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급기야 학업까지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이 되게 많이 우울함을 갖고 있어. 자, 그래서 다양한 증세가 나와. 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반드시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놀이를 통한 휴식과 재충전은 활력을 준다.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놀이는 재밌다. 놀이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놀이는 누가 시켜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놀이를 하는 동안은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다. 문화, 여가, 오락,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이 확대되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은 각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다?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자, 아래 가면 정리가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어떻다? 자,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까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사회성을 길러준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의 일탈이 줄게 되므로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자, 세 번째는 범죄 예방 효과. 자, 학교 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져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역시 객관적인 통계 자료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보여줍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소년 범죄자 수는 7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체 범죄자 중 3.8%에 이르는 높은 수치, 높은 수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다? 그냥 많다 하지 않고 통계 수치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심각성이 강조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강력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그 원인은 매우 복잡하겠으나 놀이 공간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는 현실은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 내몬다.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을 모방하게 하고 이러한 행동은 일탈과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놀 데가 없어가지고 모일 데가 없어서 얘네들이 어른 흉내를 내면서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청소년기는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으니까 자기의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반사회적이고 일탈적인 방법으로 이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놀이공간이 없어서 그렇대. 따라서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자아를 드러내고 존중받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청소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놀이공간에서 자신의 욕구를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체육, 예술, 취미, 진로 활동을 하며 자신들만의 문화를 생산해낼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생기면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바로
자,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자신들만의 문화를 생산해낼 것. 가로로 묶어볼까? 자, 돈을 쓰지 않고도 어른들의 간섭이 없이도 자신들의 문화가 보장되는 청소년 놀이공간이 확대된다면 왜 구태여 가지 말라는 곳에 가며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겠는가? 자, 의문문 안 할 거야.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얘네들은 가지 말라는 곳에 안 가고 하지 말라는 행동 안 할 거야. 진짜 그럴까? 자, 청소년 놀이공간은 자,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하여 청소년 일탈과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세 번째 나왔습니다. 세 번째 뭐다? 바로 범죄 예방이죠. 범죄 예방. 자, 그럼 이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으로 연결됩니다. 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신체활동과 예술활동을 하며 휴식과 여가를 즐길 기회를 제공해줄 놀이공간의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 해소,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인간은 원래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로 진화해왔다.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체육, 문학 등도 따지고 보면 놀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놀이가 곧 성장이고 생산이며 학업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여가 시간과 놀 공간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건전한 놀이를 하면서 또래와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 한번 더 나왔죠? 자, 그럼 이 글은 처음 부분에서 문제 제기하고 흥미효과를 주고 본론에서 구체적인 근거 3개를 들고 따라서 놀이 공간을 확대하자라고 갔습니다. 자, 어떤 논증 방법이에요? 그렇지. 귀납 논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면 자, 그래서 논증 방식 근거 3가지를 들어서 보편화 시켰습니다. 일반화 시켰어요. 그래서 뭐다? 귀납 논증을 사용하고 있다. 자,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다음은 이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 그러니까 논증이 들어가 있는 글의 목적을 한번 알아보자. 아까도 말했지만 논증은 뭐 하는 거다? 내 주장이 옳다라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니까 주장하는 글, 다시 말하면 설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글을 읽고 뭐래?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한다고 생각하게 됐어. 자, 설득이 돼버렸네. 글쓴이 생각과 같아졌네. 자, 그러니까 뭐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설득을 목적으로 한 주장하는 글입니다. 자, 그럼 2번 이 글의 내용을 구성 단계에 따라 정리해보자. 자, 우리 아까 주장하는 글은 굉장히 체계적인 글이다. 그리고 논증 방법을 파악하다 보면 그러니까 논증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 주장과 근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봐야 되니까 주장과 근거를 찾으려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의 짜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다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해서 이 글쓴이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판단하게 해주고 또 글의 짜임까지 이해하게 해서 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럼 구성 단계 한번 볼까요? 자, 서로는 뭐 한다? 자, 청소년에게는 휴식과 놀이가 필요하지만 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라고 자, 문제 제기해줬어요.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자, 문제 제기할 때 OECD 가입국 중에 어떻다라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들어서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 그리고 질문을 막 던져서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고 앞으로 전개할 방향,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어주고 자, 근거가 3가지가 나왔고요. 자, 구체적인 근거 3가지를 들어주고 결론에서는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따라서 묶어서 놀이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해줬죠. 자, 오른쪽 가볼까? 자, 그러면 논증 방법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연역 봤었죠? 자, 연역은 이미 알려진 원리나 법칙에서, 자,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원리나 법칙을 근거로 들어줄 거고, 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론, 자, 이게 주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역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 전제가 거짓이면 당연히 결론도 거짓입니다. 자, 옆에 가면 3단 논법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했던 거 볼까? 자, 모든 사람, 똑같네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다. 따라서 이순신 장군은 죽는다. 3단 논법 그대로 가고 있죠? 자, 귀납으로 가볼까요? 귀납,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현상, 자, 얘네들을 근거로 들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이라는 주장, 자, 근거들을 묶어서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결론으로 삼아서, 자, 귀납의 특징, 자, 지식을 넓혀준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자, 귀납은 새로운 원칙을 만들 때 씁니다. 자, 보시면 이순신 장군 죽었어, 세종대왕 죽었어. 자, 개별적인 사례들을 들고 얘네들은 사람이니까 자, 일반화시키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그러면 자, 이 글의 글쓴이는 자, 이 글은 어떻다? 청소년 놀이시설을 확대했을 발생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들을 근거로 들었어. 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게 근거고, 자, 청소년 놀이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반적, 보편적인 것을 주장으로 갔죠. 자, 그래서 뭐다? 귀납이다라는 거. 너무 쉽네. 넘어갈까? 자, 이번에는 다음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을 파악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글에는요, 어떤 게 나오냐? 연역입니다. 자, 대전제가 먼저 나오고 있지? 자,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없다. 얘가 대전제. 자, 개나리의 노랑과, 자, 지금 모든이 빠졌지만 모든 집어넣어도 되죠. 모든 아름다움에는 우열. 더 낮고 못하고 하는 게 없어. 개나리의 노랑과 진달래의 분홍을 두고 무엇이 아름다운지 증명할 수 없듯이 아름다움이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닐 뿐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음악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음악을 듣고 감동받는 것은 음악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자, 그럼 뭐예요? 음악은 아름다워요. 따라서 음악의 아름다움 사이에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없어요. 음악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보다 연역이 사용되고 있다. 자, 그런데 방송 프로그램 중에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두고 우열을 가리려는 것이 많다. 가요의 순위를 정하고 오디션을 통해 1등을 뽑고 유명 가수들이 경연을 펼치기도 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음악이 전하는 아름다움에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결정하려 한다. 과연 7사람을 감동시킨 음악보다 8사람, 10사람을 감동시킨 음악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 문제제기 아니라는 얘기죠. 자, 아닙니다. 음악이 주는 감동 그 자체가 음악의 아름다움인데 이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일은 삭막하고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자, 음악의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데 방송 프로그램에서 음악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장과 근거 정리하러 가면 방송 프로그램. 자, 근거는 음악의 아름다움 사이에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이 부분에 연역 논증 사용됐고,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두고 우열을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주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논증 방법. 자, 우리 뭐예요? 이렇게 아까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없어요. 음악은
아름다워요. 따라서 음악은 우열이 없어요. 자, 똑같이 계속 가고 있죠? 자, 연역, 논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가볼까요? 자, 그러면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주장하는 글을 읽었을 때 우리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어. 자, 주장이 뭔지 잘 알 수 있고요. 자, 구조, 체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주장과 근거, 이 논증이 과연 적절한지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더 알아보기에 유추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자, 다음은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글이다.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을 살펴보고 다양한 논증 방법을 활용하여 상황에 맞는 표현을 생각해보자. 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글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자, 제목부터 일반 원칙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원칙.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자, 여기서는 여기가 대전제. 여기가 소전제, 여기가 결론하고 딱딱딱 끊어서 볼 수 있는 문장은 딱히 보이지 않지만 전체 안에 연역 논증이 녹아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반 원리, 제목도 일반 원리, 첫 번째 문장부터 일반 원리로 바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라면 모두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일반 원리가 먼저 나왔고, 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외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혹은 인성이 좋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더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존엄성이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의 하나뿐인 존재로서 저마다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와 당신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복장을 한 채 거리를 돌아다녀도 여러분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특이한 직업을 장래 희망으로 생각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여기도 그냥 그대로 나왔어. 자, 인간이면 모두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인간, 너도 인간.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다 존엄합니다. 이걸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기. 자,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종이를 먹는 사람, 수입의 대부분을 구두 사는데 쓰는 사람.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개할 뿐 섣불리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합니다. 자, 뭐 이런 거 알죠? 세상에 이런 일인 거 알지? 거기 보면 특이한 사람들이 막 나와. 근데 인정해줘야 뭐 한 거야? 존엄성을 지키는 겁니다. 이처럼 각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오로지 인간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예를 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뭐다?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도대체 누가 부여한 것일까요? 답은 우리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존엄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당연히 존엄성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누구나 인간으로 존엄성을 존중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왜 썼을까? 바로 인간은 모두가 존엄하고 너와 나 우리 모두 다 인간인데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존엄성을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존엄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체적인 거. 내가 교실에서 잠시 남과 다른 행동을 할 때 이상한 행동했어. 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반에 이상한 아이가 있다고 학교에 소문을 냈다고 해봅시다. 나의 고유한 정체성은 이상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인간으로서 내 가치는 훼손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나의 존엄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존엄한 존재입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존중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우리가 서로 이 얘기하는 거 서로 존엄성을 지켜줄 때 구현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라고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을 근거로 들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 쓸모없는 아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아이, 모두가 싫어하는 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존엄성도 훼손하면 안 돼. 결론. 우리는 모두 존엄한 인간입니다. 역시 또 나오죠? 우리는 인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모두가 존엄해요. 자, 모두의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루하루 자신을 존엄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존엄해. 다른 사람도 그러해요. 자, 그러니까 나와 타인 모두 존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논증 방법 정리해보면 자, 똑 떨어지게 나오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자, 서론에서도 그대로 나왔고 본론에도 나오고 결론에도 나오고 계속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든 인간은 존엄해요.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이고 자, 우리는 다 인간이에요. 자, 인간은 존엄해, 우리는 인간.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존엄성을 지니고 있어요. 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나와 타인 모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역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면 우리 논증 방법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상황을 볼까? 가수들. 자, 모든 가수는 노래를 잘해. 자, 그 중에 하나. 여름이는 가수야. 그러면 결론. 여름이는 노래 잘하겠네. 자, 모든 가수 중 하나를 끄집어내서 노래를 잘한다는 결론. 대전제 안에 답이 다 있었지? 연역적 논증을 사용하고 있고. 자, 오른쪽. 자, 서우는 노래 잘해. 지호도 노래 잘해. 유리도 노래 잘해. 자, 얘네들은 가수야. 자, 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를 들고 얘를 일반화시킵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하는구나. 뭐예요? 귀납이죠. 자, 이렇게 연역과 귀납을 마무리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뒤에 소단원 문제까지 앞에서부터 소단원 문제까지 풀어주세요.